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3월이죠. 작년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3월이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예. 시간 이렇게 갔네 싶어요. 예. 자, 물론, 지금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예,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반갑고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 예, 가다가 무수히 어때요? 중간에 탈락이 막 생깁니다. 예. 공부도 리듬이거든요. 하다 보면 리듬 떨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도 운동하다 보면요. 처음엔 열심히 해보자 하다가 사람에 따라서 며칠 또는 몇 달 안 가서 어때요? 루즈해져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합격이 아니고요. 끝까지 공부한다. 시험 보는 날까지. 그러면 그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 결과는. 자, 그래서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마세요. 수석해야지 뭐 이런 거 잡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끝까지 간다 이것만 잡으면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 예, 너무 막 점수 이런 데 집착한다든지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끝까지 못 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의의를 두지 말고 모의고사 보고 앞으로 하더라도 점수가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점수가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과정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끝까지 간다 그것만 딱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점수의 목표를 잡고 연연하기 시작하면 점수가 안 나오면요 막 흔들립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끝까지 간다 하는 목표 하나만 딱 정하세요. 그러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은 부동산학 개론이란 과목입니다. 자, 이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심리학,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학은요, 심리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럼 부동산학은요, 당연히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개론 40문제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자 하는 데서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쓸 겁니다.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되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뭔 소리예요? 돈 없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결국 뭐죠? 돈동거리는 측면입니다. 다 돈동거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학개론에서 돈은 아주 다양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 어떨 때는 이윤이라고 그랬다가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라 그랬다가 투자액이라 그랬다가 수익이라 그랬다가 가격이라 그랬다가 가치라고 했다가 뭐 초과이윤이라 했다 정상이윤이라 했다 아주 다양하게 돈이라는 표현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런데 그 돈의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저 부동산 3억 주고 샀다. 3억 그게 뭐예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의 대표적 표현으로 가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또 이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이죠. 그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토지시장도 배우고 주택시장도 배우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살펴보고
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그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론 이런 파트도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택 정책, 그리고 토지, 주택 공통적으로 조세 정책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론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요. 자, 또 이 돈하고 당연히 뭐하고 만나야 돼요? 우리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돈하고 부동산하고 만납니다. 예, 이렇게. 그 말은 이제 표현을 할 때 부동산학은 표현이 다양하죠. 이 돈, 자본을 부동산에 투입하는 행위예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예. 자, 그래서 이쪽 편을 배우는 것이 투자론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론,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또 문제들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죠. 투자 좀 하시죠. 돈이 없어서 지렛대 효과 이런 거 활용해서 타인 자본 지렛대 삼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우고, 어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어요? 이래 물어보면 위험은 적으면서도 수익률은 높여야 되니까 위험과 수익률을 분석해서 최적의 투자 대상을 선정해 주고, 그리고 투입되는 돈은 현재 투입되고 나오는 수익은 미래에 나온다. 그럼 시점이 다르면 투자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지므로 화폐의 시간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랫돈 현재로 고쳐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 이런 걸 통해서 미랫돈을 현재로 고치는 할인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을 내리는 것을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하고, 이제 대강하자 어림셈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투자론에서 역시 또 하나씩 문제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돈은 결국 내 돈하고 남의 돈으로 돼 있는 겁니다. 내 돈이 지분이고 자기 자본이죠. 지분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또 타인 자본은 부채죠. 부채로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금융과 관련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이야기도 배우고, 여기서 또 이제 뭐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신디케이션이나 조인트 벤처 이런 내용도 좀 배우고, 부채금융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저당 잡히고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금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우고, 또 신탁증서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신탁금융도 배우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쪽 세로축을 또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금융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 다 배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반대 방향 이쪽을 배우는 게 또 뭘까요? 그게 토지 등, 부동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 화폐액으로 알려주는 거. 다시 얼마짜리인지 돈으로 바꿔주는 거.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얼마나 가치가 나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뭐다? 감정평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인 또 무슨 파트가 있다고요? 감정평가 파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내용이 뭐가 남았냐 하면 이거 하나 남았네요.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네요. 그럼 소유자가 되면 이 부동산을 뭐 하느냐 하면 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활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쪽 영역이 이제 남은 겁니다. 물론 부동산 소유하기까지 어때요?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이제 관련된 거래 활동들도 하죠. 그래서 거래 활동으로서 마케팅 이런 영역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타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학계론의 전부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간단해요, 어려워요?
이것 가지고 뭐 인생이 어렵고 학개론에 학을 떼겠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표현을 어때요? 좀 고상한 척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을 하나씩 어때요? 해결하면 40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총론에서는 부동산이 무엇이고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총론에서. 그 총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우리 목차 보세요. 우리 책.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앞에서 뒤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한다는 말은 무엇을 배우고 이거 왜 배우는지를 알고 나서 어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차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차례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요? 제1편 부동산학 뭐다?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한 2문제나 3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뭐고, 뭐 부동산의 특성이 뭐고 이러면서 부동산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두 번째로는 강론에 가서 경제론이라고 써놨죠. 그 경제론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쪽 편을 배우는 게 경제론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요. 부동산 시장론이죠. 그래서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뭐 주택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효율적 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 배우고 그 다음에 제3장이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렇게 돼 있나요? 그 입지 및 공간 구조론도 다 따지고 보면 시장을 더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4장이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 자, 뒤로 넘겨서 제5장이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론이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제6장이 부동산 뭐요? 금융론입니다. 그럼 제7장이 부동산 이용하고 관리하고 뭐 개발하는 이쪽 영역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7장, 8장, 9장까지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쪽 영역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다 포함해서 매년 관리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서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마케팅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용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파트가 한 4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까지 다 포함해서 한 4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제3편이 뭐죠? 감정평가론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론. 그러면 학개론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학개론의 전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수험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만 나오면 되느냐 하면 하위 목차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감정평가사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 파트에서도 역시 어때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을 배우고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학개론 40문제가 나온다. 그 중에서 총론에서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오고 여기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되는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게 계속해서 변할 수 있죠. 그 변해가는 궤적을 추적해 본 게 경기변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변동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동산 시장론, 아까 뭐 입지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정책이. 그리고 이쪽 어떤 파트, 투자론 파트가 5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금융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파트도 5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평가 파트는 6문제 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또 4문제, 많이 나오면 뭐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총론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다 합해보면 40문제 정도가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4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내용 배울 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학개론 내용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게 어디냐면 이용, 관리, 개발, 마케팅 이런 파트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쪽 파트를 먼저 해두시는 것이 학개론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 접근할 때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요. 뭐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이런 말 계속 나올 텐데 여기에서 어떤 말인가 하는 걸 좀 배워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 내용은 이쪽 파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어느 파트? 개발, 관리, 마케팅. 그래서 7장, 8장, 9장 뭐 장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파트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으로 따지면 몇 쪽이냐면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제 오늘 어떤 내용 하겠다고요? 이용활동, 뭐 관리활동, 또 뭐 한다고요? 개발, 마케팅. 자, 이런 쪽 내용을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용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이용이에요? 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는데 뭔가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뭐가 부동산을 이용한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 그러면 집에서 농사 짓는다. 맞나요? 여러분 집에서 농사 지어요? 논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부동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해야 되고 자고 생활하고 논에서는 농사 짓고 그게 뭐라고요? 이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둘째 줄에 써놨죠. 용도와 목적에 맞게 뭐 한다고요? 활용해서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 그게 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죠. 예. 근데 책에다 잘 이런 말 써놓으면 고상한 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한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앞으로 최유효 이용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죠. 그 문제 해결할 때 부동산학이 제시하는 이념이 있는데요. 그 이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념이에요. 인간이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부족한 땅은 계속 부족하고 낭비되는 땅은요 계속 낭비되고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효율성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뭐다? 최유효 이용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 둔산동 저 앞에 있는 땅이 있다. 지금 저 옆에도 막 공사하고 있던데 저 땅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일까요? 요 앞에 지금 건물 공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물었을 때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그러면 상가 짓는 것이 어때요? 최유효 이용일 것 같죠? 저 땅에다 농사 짓는 게 최유효 이용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주 고도의 비범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 해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유효용을 판정할 때는 그냥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주관적인 건 안 돼.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의 이용 이런 걸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좀 더 배우기를 하고 일단 거기에서 이제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하는 마인드는 있으셔야 된다.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하는 마인드는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이면서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 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데 일단 마인드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예, 최유효 이용. 자, 그러면 최유효 이용과 관련해서 자,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를 이용할 때 이 토지에다가 뭘 투입하게 되느냐 하면 이용할 때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다 건물을 지을 거예요. 몇 층까지 짓는 게 최유효용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이윤이 뭐 될 수 있어야 된다? 극대화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건 무엇을 투입하는 겁니까? 노동과 여기에다 자본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투입하고 철근 시멘트 투입하고 이래야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점점 늘려가는 거. 점점 늘려간다는 말은 점점 건물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이용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집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무슨 이용이 나와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뒤로 넘겨서 436쪽에 자, 맨 위에 양가로 이번에 토지 이용에 무슨 말이 나와요? 집약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집약도다 그랬을 때 거기 동그라미 1번 집약적 토지 이용에서 기억본 보시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말한다. 그럼 집약도가 뭔데 그랬을 때 토지의 집약도란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노동과 자본의 크기. 그럼 노동과 자본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면 그게 무슨 이용이 되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되면 뭐가 돼요? 반대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알아둘 게 그 니은번에 보면 자본의 대체성이 크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예,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는 말은 자, 이런 뜻입니다.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를 뭐라고 쓰느냐면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10개의 생산물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노동은 일정하다고 놓고요. 이 토지하고 자본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라고 하는 건요. 둘 중에서 하나는 많이 쓰면 다른 하나는 적게 쓰면 되는 게 대체예요. 그 말 이해됐죠? 그러면 뭐 음식물을 만들 때 설탕을 넣는다. 근데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대체될 수 있는 뭐 물엿을 넣거나 아니면 뭐 꿀을 넣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어때요? 대체는 하나를 적게 쓰면 다른 하나를 대신해서 많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뭐 되었다?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심에서는 뭐가 높아요? 지가가 높아. 그러면 토지를 많이 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도심에서. 그만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생산비를 들여 생산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토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적게 쓰고. 이해됐습니까? 대신에 대체될 수 있는 뭐를 많이 쓰자고요? 자본을 많이 쓰자고요. 이것을 표현할 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면 아까 집약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무슨 이용이 되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거기 니은번 자본의 대체성이 크면 무슨 이용이라고요? 집약적 이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뭐로 많이 대체했다는 뜻이라고요? 자본으로 많이 대체했다. 그러면 이것은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약도는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2차보다는 어때요? 3차 서비스 산업 쪽이 더 집약적 이용이 된다. 그래서 도심에서 건물 올라가 있는 것도 보면 63빌딩도 대한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이런 은행, 뭐 금융 이런 쪽과 관련된 게 3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방적 이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방적 이용은 토지용의 집약도가 어떤 것이다? 낮은 이용을 말한다. 그러면 니은번에 자본의 대체성이 작으면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 외곽으로 나가보라고요. 외곽으로 나가보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는 거예요. 지가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때는 토지를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자본은 적게 쓰겠다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것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떻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무슨 이용이 되는 거예요? 조방적 이용이 된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도시적 이용이다 이런 말씀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도시적 이용은 집약적 이용을 말하는 거고 비도시적 이용이다. 이런 것들은 조방적 이용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밑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때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 해서 그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최유효 이용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 거라고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최유효 이용이다.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좀 더 배울 거고 최유효 이용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문제라고 쓸 거예요. 그럼 최유효 이용이 왜 필요하다고요? 동그라미 1번 인간과 토지, 즉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고 최유효 이용했을 때 437종 매니에서 동그라미 4번 이윤이 뭐가 될 수 있다? 극대화 될 수 있으니까. 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점점 늘려가는 건데 무한정으로 늘려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점이 있을 거라는 거요. 그 한계점을 뭐라고 표현하겠다고요? 집약 한계 이렇게 쓰겠다고요. 그럼 물어보죠. 건물은 몇 층까지 지을 거예요? 어휴, 상당히 유식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그래서 건물은 여기 써놨잖아요. 이윤이 극대화될 때까지 지어야 된다고. 거기가 최유효 이용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말이에요.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겠죠.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면 추가 한 단위 더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요. 한 층 더 쌓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그걸 뭐라고 쓰면 돼요? 그것을 한계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지널 코스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학계론에서 앞으로 마지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한계 여기서 마지널이라는 뜻은 추가 한 단위 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무슨 뜻이죠 이게? 빵이 있는데요. 배가 엄청 고파요. 그때 빵 한 개가 주는 효용은 커요 작아요? 아주 커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숫자로 나타낸다면 100이라고 한 숫자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빵 한 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추가 한 단위 더 한 개를 또 먹으면요. 추가 한 단위 더 이게 한 개예요. 마지날. 그럼 한 단위 더 먹으면 효용은요. 얘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80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개 먹을래? 두 개 먹을래? 그러면요. 두 개 먹지 왜? 총 효용은 크니까. 두 개 더하면 180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나 추가 한 단위 더 효용은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나중에 배가 불러지면 불러질수록 이제는 빵이 주는 효용은요.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되면 안 먹을란다, 도저히 못 먹겠다. 더 먹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효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 한 단위 더 효용은 체감한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추가 한 단위 더 들어가는 비용. 여기서 건물 짓고 나서 한 층 짓고 추가 한 단위 더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게 한 개의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한 단위 더 지으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뭐도 있겠어요? 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단위 더 지었을 때 이거는 마지널 레버뉴라고 쓰는 거예요. 수입이니까. 추가 한 단위 더 지었을 때 수입 쪽이 더 크면 뭐 할 거예요? 계속 지어야지. 이해됐나요? 여기가 한계비용 체감유치가 마찬가지로 건물을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1층에서 나오는 수입이 크겠어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오는 수입이 크겠어요?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가 진대 했을 때 1층이 수입이 가장 크죠? 그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고 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입은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처음에는 컸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어느 층수 올라갔더니 여기 한계 비용하고 딱 어떻게 하고 한계 수입하고 딱 같아지는 층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층 더 지어서 올라갔더니 오히려 비용 쪽이 어때요? 수입보다 더 커지더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돈이 벌으니까 수입이 체증하겠지. 그런데 더 지으면 그동안 벌어놨던 수입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거기가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요? 집약한계. 그럼 집약한계는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하고 어때요? 딱 같아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집약한계다라는 것은 437쪽에 그거 써놨죠. 예. 동그라미 1번.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딱 일치해서 순수익이 극대화되는 토지용의 집약도입니다. 자, 2번 집약적 한계점은 수익의 극대화점이므로 최유효 이용 상태의 토지용이 되고요. 이것은 토지용의 상한선이 되고 수익의 극대화점, 투자의 한계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죠. 여기까지 건물 지어라 이 소리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방적 한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조방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토지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을 점점 많은 거라고요. 줄여가는 거죠. 집약적인 게 늘려가는 거니까. 그럼 줄여가서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을 투입 안 할란다 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요. 왜 노동과 자본을 투입 안 하겠어요? 예. 여기를 내려가면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그 하한선이 있다고.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조방한계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방한계점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죠? 그럼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여기는 뭐하고 뭐가 같겠어요?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같은 곳이라고.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조방한계를 뭐라고 썼다고요?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총수익하고 총비용이 어떻게 됐다? 같아지는 토지용의 집약도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2번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다. 즉 들어오는 수입이 결국 총비용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3번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이고 뭐라고 표현하겠다? 손익분기점이라고 쓰겠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조방한계라는 표현은 총수입하고 뭐가? 총비용이 같아지는 곳이 되는 거다. 손익분기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집약한계를 넘어서면 바로 순손실이 발생한다. 아니에요. 집약한계를 넘어서면 그동안 벌어놨던 이윤이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순손실은 어디에 생겨요? 조방한계 밑으로 내려가면 순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거. 자, 438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이용입니다. 자,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약한계와 조방한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용은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데 그 조방한계를 하한선으로 놓고 집약한계를 상한선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공법상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왜 합법적이어야 되니까, 공법상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어디까지 짓는 게 아까? 건물은
집약 한계까지 짓는 게 최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조방 한계라고 아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법상 규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규제가 있으면 아까 합법적인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짓는 게 최유효형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법상 규제 때문에 이 층수까지만 지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법률적인 규제 때문에 여기까지 짓는 게 어때요? 최유효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조방 한계를 뭐로 놓고 하한선으로 놓고 집약 한계를 뭐로 놓고 상한선으로 놓고 여기를 선택적으로 요 사이에서 최유효형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규제가 없으면 여기까지 짓는 게 최유효형이 당연히 되겠지만 이런 공법상 규제 또는 물리적인 제약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최유효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결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자,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게 뭐다? 현상인데 이 현상과 관련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이제 438쪽에 한계지 그리고 439쪽에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현상 이렇게 그리고 도시 스프롤 현상 그래서 440쪽 이런 현상들이 쭉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직장과 주거지가 뭐 되기도 한다고요? 분리되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하는 현상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인식의 대상이 되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저 외곽에 나가 있더라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게 다 뭐가 되죠? 현상이 되는 거예요.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막 팽창되고 있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 동네가 옛날에는 달동네였어요. 판잣집만 있고 막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 판잣집이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이질적인 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뭐라고 쓰면 돼요?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이에요, 이렇게. 자, 또 택지로서 가장 원방권에 떨어져 있는 땅이 있다는 걸 인식했다. 그러면 그게 한계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식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현상에는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책에서 438쪽에 한계지 이런 말이 있나요? 자, 한계지. 그게 뭐라고요? 특정 시점과 지점을 기준한 택지용의 뭐다? 최원방권이다. 아까 우리는 이용을 따질 때 도시적 토지용을 따졌죠. 그럼 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지금 도시적 이용이야.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주거지로 쓰기에 어때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 즉 택지로 쓰기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런 택지로 쓰기에 가장 원방권에 떨어져 있는 땅이 있다는 걸 인식했다. 그럼 이 땅을 뭐라고 쓴다고요? 한계지. 무한적으로 도심이 확장될 수는 없잖아요. 비도시적 이용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택지로 이용하기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인식했다면 그것이 한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뭐라고요? 최원방권입니다. 이렇게. 자, 학계론에서 이 한계지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계지, 이때 지금 우리는 택지로서 쓰기에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은 경계로서의 한계지예요. 바운더리 랜드라고 여기가 경계로서의 한계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대론에 가면 한계지 이런 말 또 씁니다. 혹시 공부한 분들 기억납니까? 지대론에 한계지 이런 말 썼나요? 누가 썼죠? 이때 리카도 이런 사람이 막 튀어나온다 내 입에서 놀라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렇죠? 리카도도 있고 티넨도 있었죠. 그런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0이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근데 마르크스가 그것을 부정하고 절대 지대설을 주장하면서 아니 한계지에도 지대는 있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한계지는 잉여, 마지날랜드 조금 전에 했던 잉여가 0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잉여가 0인 땅. 근데 여기서는 바운더리랜드, 경계로서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소련말 비슷하실 테니까 그냥 들으시고 다음에 배울 테니까. 자, 그래서 택지로서 가장 원방권에 떨어져 있는 경계로서의 한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택지로서 가장 마지막이네요.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지나 임지가 있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한계지 특징에서 한계지는 택지의 끝이지 농지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계지는 택지죠. 택지로서 최원방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택지로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니까 농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농지나 임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지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지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택지가이기 때문에 농지 가격과 무관하고 한계지는 단절지가 현상을 보인다. 옆에 붙어있는 농지하고도 지가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면 한계지는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나요?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한계지는 계속 변하고요. 한계지 초기 지가 상승은 활발하다. 왜 그렇죠? 이 한계지가 처음부터 택지는 아니었다고. 농지나 임지 이런 게 어때요? 용도가 바뀌어서 이제 한계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에는 지가 상승이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D급번에 한계지는 농지 등의 용도 전환되어 오지만 지가하고는 농지가하고는 어떻다? 무관하다. 단절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심에서 어때요? 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뭔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도심에서는 임대료가 비싸 못 살겠다. 서울도 지금 비싸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경기도 쪽으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더라? 요 도심의 지가하고 무관한 건 아니다. 그럼 외곽으로 나오면요. 외곽에서 요 택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지가가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지가하고 연동되어 있다. 즉,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계지는 여기도 한계지가 있으면 반대편에도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한계지가 있겠지. 그럼 서로 무슨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맨 밑에 7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가의 한계지. 자가는 내 집이다 이 소리예요. 차가는 뭐 전세, 월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집이면 사람들이 어때요?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 한계지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자, 439쪽. 침입적 토지 이용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게 들어오는 게 침입입니다. 뭐가 이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아까 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네요. 조방적 이용, 또 집약적 이용.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 집약적 이용이 여기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판잣집 헐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있더라. 집약적으로 바꿀 수 있죠. 예, 이런 것을 확대적 침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침입은 이질적인 게 들어오는 게 침입이고 그 이질적인 걸 들어와서 이렇게 조방적 이용을 집약적으로 교체했다 이런 게 확대적 침입이죠. 이때는 일반적으로 지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 반대가 되면요. 여기서 여기로 침입해서 집약적 이용을 조방적 이용으로 바꿨다. 축소적 침입이라 그래요. 어떤 게 일반적이겠어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겠죠. 예, 그래서 거기 침입 봅니다. A에 그런 말 나오죠. 확대적 침입은 집약적 이용이 뭘 침입한 거죠?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뭐로 바꾼 거예요? 집약적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어때요? 상승하고 그 반대는 반대로 나타나겠죠. 예, 읽어보실 것. 개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성은 침입의 결과 종래 이용을 교체하게 되는 과정을 개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은 침입의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이 종전의 것을 뭐한다? 교체하는 결과입니다. 자, 3번 침입적 토지형의 특징 보시면 침입과 개성은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의 낮은 지가 수준과 부동산 입지에 대한 강한 흡인력 등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침입이 일어나려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확대적 침입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확대적 침입 일반적이니까 일반적으로 침입이 일어나려면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이 낮다고. 대신에 이 지역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나 여기 들어와 살래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지가 수준과 강한 흡인력 이런 게 침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입이 생기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침입이 들어오면 저항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가스통 몇 개는 기본으로 터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주로 침입은 디귿번에 보니까 기존의 칠학 또는 지역에 이루어지는 게 많다. 이렇게 달동네 이런 데 주로 침입이 많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맨 밑에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도 있나요? 분리가 뭐요? 상식이지. 직장은 어디에 있고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나가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직주 분리라 그래요. 그러면 직주 분리의 원인은 뭡니까? 맨 밑에 보시면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면 사람들이 도심에서 못 살겠다고 외곽 나갈 거 아니에요. 환경 악화. 지가가 너무 높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도심에서는 지가가 너무 높아 못 살겠다 외곽 나간다고. 또 도심을 재개발한다 그러면서 어때요? 철거하면 또 나가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공적 규제가 많고 또 교통은 발달돼 있어야 나갔다 들어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은 발달돼 있고 이런 것들이 직주 분리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럼 결과는요. 직장은 도심에 있고 여기에 주거지는 젖떨어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출퇴근할 때 교통혼잡이 심하겠죠. 우르르 왔다 우르르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심 고동 비율이 높다 이런 말도 씁니다. 교통혼잡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비율이 높다. 자, 그리고 낮에는 도심에 뭐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밤만 되면 싹 빠져나가. 그럼 주야 간의 인구 격차가 커지겠죠. 그런 것을 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마치 뻥 뚫린 것 같다. 밤만 되면. 그래서 도넛 뭐 이런 표현도 쓰죠. 뻥 뚫린 것 같다. 자, 기억번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외곽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족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잠만 자고 돈은 여기 와서 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침상 도시 이런 뜻입니다. 도심 고동현상이 생긴다 설명했죠. 그 반대가 되는 게 뭐겠어요? 직주 접근이겠지. 그러면 직장하고 주거지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같이 붙어버리면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왔다. 회귀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주 접근은 회귀현상이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건데 그 원인은 아까 분리하고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는요. 사람들이 도심에 들어와 살려면 건물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층화된다. 집약화된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도심에 들어와 살게 되면 여기에서 도심이 설럼화되지 않고 도심이 어때요?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하겠죠. 그게 뭐요? 그 보충하게 써놨잖아요.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자고로 추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봄이 되었잖아요. 맞나요? 봄에는 이제 무엇을 사랑하셔야 되느냐 하면 학개론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겨울 긴 겨울 동안 학개론 공부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민법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맞나요? 듣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겨울에는 뭐 하셔야 된다?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봄 되기 시작하면 슬슬 뭐 해야 돼요? 학개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에도 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봄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모르면 좀 강사 이름이라도 알고 다니든가. 자, 그래서 어떤 거요? 거기에서 보니까 회춘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 이제 중고소득 계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 설마되지 않고 생기를 띠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직주 접근과 관련을 가집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스프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니까
도시의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이런 것이 외곽으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무계획적이고 불규칙, 무질서하게 외연으로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441쪽 매니에 그러면 스프롤 이런 건 왜 생기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보시면 알잖아요. 도시화, 뭐 70대, 80대 도시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들었다고.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팽창해 나가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겠지. 근데 사람만 몰려들고 도시계획 이런 것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팽창해 나가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생 원인이다.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스프롤의 유형과 관련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이 평면적으로 확산되지만 입체 스프롤도 나타난다. 비지적 개발 또는 개구리 띠띠식 개발로 인해서 중간에 공지를 두면서 외곽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저밀도 연쇄개발, 고밀도 연쇄개발이 있는데 고밀도 연쇄개발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지를 잠식하는 현상이고 저밀도 연쇄개발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로 인접지를 잠식하는 현상이다. 간선도를 따라 스프롤이 전개되게 한다. 그래서 스프롤의 유형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개구리 띠띠식 개발 이런 말도 있네요. 예, 다른 말로 비지적 개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P자가 뭐예요? 날P자잖아요. 땅이 날아다녔다는 소리예요? 그럼 뭔 소리예요? 이게 도시가 팽창해 나갈 때 이미 여기까지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어때요? 지가가 싼 어때요? 산 밑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논 옆에다가 막 집을 지어 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도시가 개발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겠지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어때요? 막 집부터 지어 놓다 보니까 병목 현상 생기고 해서 난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지적 개발이다 또는 개구리 띠띠식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스프롤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난개발 정도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난개발이니까 당연히 토지의 최유효 이용과는 거리가 어떻다? 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가 수준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표준적인 어떻다? 이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스프롤은 도시계획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심 안쪽보다는 도시 외곽 지역에서 주로 생기는 거고 이때 스프롤은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상업지, 공업지에도 생긴다. 자, 그런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거? 이용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쭉 배웠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있는 개발 들어가도록 합니다.